안녕하세요. 달빛 야와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어머니에게 물려받은 유산. 봄바람이 살랑이는 2월 말, 김찬봉은 서재에 붓과 먹을 보충하러 한 달 만에 직접 장터에 나왔다. 설 지난 첫 장날이라 거리는 북적였고 온갖 물건을 파는 상인들의 구성진 호객 소리가 하늘을 찔렀다. 필요한 문방구를 다 산 김찬봉이 돌아가려던 참에 사람들 사이로 작은 점술 좌판이 눈에 들어왔다. 거적 위에 초라한 차림의 점쟁이가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올해 운세나 한번 볼까? 김찬봉은 문득 호기심이 일어 발걸음을 멈추고 점쟁이 앞에 자리를 잡았다. 나이가 들수록 이런 소소한 재미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점쟁이가 손가락 끝으로 조심스럽게 김찬봉의 손금을 자세히 살폈다. 한참을 들여다보던 그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올해는 대체로 무난하시겠으나 8월에 불조심만 하시면 대길은 아니더라도 평안하실 겁니다. 김찬봉이 너그러운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이 나이에 무슨 대길이겠소. 평안하면 그걸로 족하지. 그 순간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고 서로를 알아본 듯 동시에 외쳤다. 이게 누구야? 점쟁이 박씨와 김찬봉은 서로의 손을 맞잡고 반가움을 나누었다. 두 사람은 어느새 장터 한편의 허름한 국밥집에 앉아 막걸리 잔을 기울이며 20년 전 함께 지냈던 서당 시절 이야기꽃을 피웠다. 기억나나? 그때 자네가 석벽 위에서 물고기 잡으려다 그만 미끄러져 강물에 풍덩 빠지던 일 말이야. 박씨의 말에 김찬봉은 그날이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떠올랐다. 차가운 강물에 빠져 벌벌 떨며 올라온 걸 보고 친구들이 배꼽을 잡고 웃던 기억까지도. 그때 훈장님이 얼마나 야단치시던지. 김찬봉은 웃음을 참지 못해 입안에 막걸리를 뿜고 말았다. 주변 손님들이 쳐다볼 정도로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국밥집 안을 가득 채웠다. 같은 마을 같은 서당에서 자란 두 소녀는 이제 50을 넘긴 중년이 되어 오랜만에 만나 그리웠던 시절로 돌아갔다. 웃음꽃이 피었던 자리에 한숨이 내려앉은 것은 김찬봉이 박씨의 지난 삶을 물었을 때였다. 박씨는 술잔을 내려놓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나는 말이지, 18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감당할 수 없는 빚더미만 남기고 가셨다네. 오랫동안 병석에 누워 계시면서 온갖 약값에 의원비까지 어찌할 도리가 없어서 어머니와 어린 동생들을 데리고 야반도주를 했지. 박씨의 목소리가 떨렸다. 20년 전 그 절망적인 밤이 아직도 생생한 듯 했다. 낯선 땅에서 가장 노릇을 하며 온갖 고생을 다 했어. 품팔이, 막일, 안 해본 게 없었지. 그렇게 살면서도 고향 생각만큼은 놓을 수가 없더라고. 김찬봉은 친구의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먹먹해졌다. 자신은 그동안 평탄한 삶을 살면서 친구가 이런 고생을 하는 줄도 몰랐다. 나이 들수록 고향 생각이 간절해져서 말이야. 지난해 겨울에 용기를 내어 돌아왔어. 그동안 한 푼 두 푼 모아둔 얼마 안 되는 돈으로 옛날 진 빚을 다 갚고 이렇게 점을 쳐서 하루하루 낀 일을 이어가고 있네. 어둠이 내리고 술기운이 오르자 김찬봉은 자리에서 일어나 계산하려 했으나 이미 박씨가 계산을 마친 뒤였다. 아까 자네가 복채로 준 돈으로 했으니 자네가 술을 산 셈이야. 오랜만에 친구 만나 좋은 시간 보냈네.
김찬봉은 친구의 배려에 고마움을 느끼며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깊은 생각에 잠겼다. 무언가 도움이 될 일이 없을까 하고. 사흘 후 품이 있는 한 노인이 장터에서 두리번거리다 박씨의 좌판 앞에 조심스럽게 앉았다. 비단 두루마기에 정갈한 차림새로 보아 제법 살림이 넉넉해 보이는 어른이었다. 선생, 큰 결정을 앞두고 있어.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겠소. 박씨는 노인의 기품 있는 모습을 보고 얼굴색이 변하며 사양했다. 제가 그렇게 용한 사람은 아닙니다. 다른 분께. 아니요. 여러 곳에서 이미 점을 봤는데 다들 다른 말을 하니 더 곤란스럽소. 소문을 들으니 선생이 정직하다 하니 한 번만 봐주시오. 노인의 간곡한 부탁에 박씨는 할 수 없이 노인의 관상을 자세히 살핀 후 단호하게 말했다. 하지 마십시오. 노년의 큰 이득을 바라기보다 평안함이 중요합니다. 욕심을 부리시면 지금 가진 것마저 잃을 수 있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박씨의 말을 새겨듣는 듯 했다. 복채를 정중히 놓고 깊은 인사를 한 후 천천히 사라졌다. 보름쯤 지나 그 노인이 다시 찾아왔다. 이번에는 얼굴에 환한 웃음을 머금고 박씨의 두 손을 붙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다들 하라고 했는데 선생만 말렸소. 그 말씀이 천금같이 옳았소. 만약 그 일을 저질렀다면 평생 모은 재산을 한순간에 다 잃을 뻔했소. 큰 낭패를 볼 뻔했소. 노인은 거듭 감사 인사를 하며 정성스럽게 준비해온 듯한 비단 주머니 하나를 박씨 앞에 놓고 후련히 사라졌다. 박씨는 노인이 떠난 후 조심스럽게 주머니를 열어보고 깜짝 놀랐다. 예상치 못한 거금이 들어있었다. 몇 달은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만큼의 돈이었다. 그날 저녁 강 건넌 마을 김진사의 사랑채에서 작은 술상을 앞에 두고 두 사람이 마주 앉았다. 김진사와 김찬봉이었다. 김찬봉이 김진사에게 정중히 술잔을 올리며 말했다. 숙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진사는 잔을 받아 단숨에 비우고 감탄하며 말했다. 자네가 이렇게 깊은 마음을 가진 줄 몰랐네. 친구를 위해 이런 개교까지 꾸미다니. 김찬봉은 겸손하게 웃으며 말했다. 어머니에게 배웠습니다. 자네 어머니에게? 그렇습니다. 제 어머니 말씀입니다. 김진사는 바로 김찬봉의 부탁을 받고 점을 본 뒤 감사의 주머니를 전한 그 품위 있는 노인이었다. 김찬봉은 친구 박씨가 어려운 처지에 있는 것을 보고 숙부인 김진사에게 부탁해 이런 일을 꾸민 것이었다. 김찬봉은 10살 무렵 어머니와 함께 장에 갔을 때의 일이 떠올랐다. 필요한 물건들을 다 사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갑자기 어머니가 발걸음을 멈추고 놀란 표정으로 치마폭을 더듬으며 말했다. 아니, 내 돈주머니가 없어졌구나. 어디서 떨어뜨렸을까? 어머니와 어린 김찬봉은 온 길을 되짚어가며 찾아다녔지만 주머니는 보이지 않았다. 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할 수 없구나. 집에 가자. 돌아오는 길에 누더기 옷을 입은 한 노인이 절뚝거리며 뒤에서 다가왔다. 그는 빨간 비단 주머니를 들고 있었다. 부인, 부인! 노인이 숨을 헐떡이며 불렀다. 이 주머니를 길에서 주었는데 제 다리가 불편해 빨리 따라오지 못했습니다. 혹시 부인 것이 아닌지요? 어머니는 반가워하며 주머니를 받아들었다.
그런데 주머니를 열어본 어머니의 표정이 이상했다. 돈을 하나하나 세어본 후 고개를 갸우뚱하더니 노인을 불러 세웠다. 이보시오, 잠깐만. 어머니는 주머니 속 돈을 다시 한번 세어본 후 말했다. 이 주머니는 분명 내 것이 맞습니다만 이 주머니엔 10냥만 있었어. 그런데 지금 여기엔 15냥이 들어있네요. 나머지 5냥은 내 돈이 아니니 당신이 가져가십시오. 어머니는 5냥을 꺼내 노인의 품에 정중히 넣어주었다. 아니 부인, 제가 뭘 보탰겠습니까? 다 부인 것이 맞을 겁니다. 아닙니다. 제가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10냥만 넣고 나왔어요. 나머지는 분명 당신 돈이 섞인 것입니다. 노인은 어머니의 마음에 감동을 받아 눈물을 글썽이며 깊이 절하고 갔다. 이 이야기를 들은 김진사는 김찬봉을 바라보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이제 알겠네. 자네 어머니의 그 따뜻하고 정직한 마음이 자네에게 고스란히 이어졌구먼. 남을 속여서 얻는 이득보다 남을 도와서 얻는 기쁨이 훨씬 크다는 걸 아는군. 김찬봉은 어머니를 떠올리며 잔잔한 미소를 지었다. 어머니께서 늘 말씀하셨지요. 착한 마음은 돈보다 귀한 것이고 남을 돕는 기쁨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고요. 친구가 어려울 때 외면한다면 그게 무슨 친구겠습니까? 그날 밤 김찬봉은 오랜만에 마음이 따뜻해졌다. 어머니에게서 물려받은 선한 마음으로 친구를 도울 수 있었다는 것이 그 무엇보다 뿌듯했다. 박씨 역시 그날 밤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다. 친구의 따뜻한 마음이 어떤 보약보다 효험이 있었다. 아내 옆에 잠든 낯선 남자. 부잣집 외동아들 박영달은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자 방탕한 생활을 했다. 매일 놀기 좋아하는 친구들과 어울려 기방을 들락거리다 보니 가세가 많이 기울었다. 이렇게 살다가는 거렁뱅이 되는 것도 금방이겠구나. 그제야 정신을 차린 영달은 액정서에 별감자리를 얻어 일하기 시작했다. 별감이 되어보니 평소 놀기 좋아하는 영달에게 딱 들어맞는 직책이었다. 값비싼 의복을 사입고 다니며 유흥을 주도하고 화류계를 주무르는 위치에 있게 된 것이다. 하루는 제상의 행차를 따라 나섰다. 비키시오, 대감님 행차시오. 그렇게 길잡이가 소리치며 지나가는데 그때 마침 건너편에 작은 문이 열리더니 아름다운 여인이 행차를 구경하려고 나오는 게 보였다. 그녀는 행차를 구경하다가 무심코 영달과 눈이 마주쳤다. 그러자 여인은 부끄러운 듯 황급히 문 안으로 들어가 버렸다. 보기 드문 미인이구나. 다음날 영달은 여인을 마주친 그곳으로 찾아갔다. 여인이 나온 집 근처에 작은 주막이 있었다. 여기 국밥 한 그릇 말아주시오. 그러자 늙은 주모가 급히 나왔다. 네, 금방 대령해 드리겠습니다. 영달은 시장하던 차에 국밥 한 그릇을 개눈 감추듯 먹어치우고는 엽전을 한 움큼 내놓았다. 아니, 국밥 한 그릇에 무슨 돈을 이렇게 많이 주십니까? 시장할 때 먹는 국밥은 보약보다 나은 법이니 그냥 넣어 두게. 주모는 영달이 밖으로 나가자 길가까지 배웅하며 몸둘 바를 몰라 했다. 그 뒤로 영달은 주막에 자주 들렀다. 하루는 작정하고서 늦은 시간에 주막으로 찾아갔다. 아이고, 별감날이 오셨구만요. 주모는 황송해하며 불이 나게 국밥을 차려왔다.
국밥을 먹는 둥 마는 둥 하자 주모가 뛰어왔다. 왜 그러신다요? 국밥이 맛이 없나요? 늦은 시간인지라 마침 아무도 없었다. 저기 저 집은 누가 살고 있는가? 영달은 주모가 자기에게 넘어왔다고 판단하고는 계획한 바를 실행에 옮겼다. 김서방이란 중인의 집인데 형편이 어려워 부잣집 겸인으로 일하고 있어 집을 비울 때가 많지요. 주모에게 내 답답한 마음을 털어놓겠으니 들어보게. 탈포전 제상 행사를 모시는 중에 그 집 여인과 눈이 마주쳤지. 그 여인을 보는 순간 내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네. 만약 주모가 내 소원을 들어주지 않는다면 나는 죽은 목숨이나 가꾸랴. 그리고는 주모 앞에 엽전 꾸러미를 점잖게 내놓았다. 늙은 주모는 그 말에 당황하는 듯 싶더니 앞에 놓인 두둑한 엽전 꾸러미를 곁눈질하고 나서 산전수전 다 겪은 표정으로 말했다. 그 집 여자는 말수가 적고 성품이 온순해서 외간 남자를 가까이 한 적이 없는지라 별감님 혼자는 일이 성사되기 어렵습니다. 남녀의 인연은 알 수 없는 일이오니 쇠내가 다리를 놓아드리죠. 제게 생각이 다 있습니다. 그러더니 영달에게 무언가 소곤소곤 말하였다. 그날 밤 늙은 주모는 술 한 병을 들고 여인을 찾아갔다. 아니, 이 늦은 시간에 할머니께서 어인일로 오셨어요? 잠도 안 오고 적적하던 차에 혼자 있을 것 같아 찾아왔네. 이거 한번 마시나 보게. 여인은 적적하고 날씨도 스산하여 한잔하고 싶은 생각은 있었으나 마셔본 적이 없는지라 사양을 했다. 할미가 특별히 가져온 맛 좋은 술이네. 단술이나 다를 게 없으니 한번 마셔보시게. 그 말에 여인은 사발에 따라준 약주를 한 모금 마셔보았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달짝지근한 게 입에 착착 붙었다. 맛이 달달하고 좋아요. 여인은 주모가 따라주는 약주를 사양하지 않고 다 마셔버렸다. 그런데 마실 때는 몰랐는데 조금 있으니까 얼굴이 화끈거리고 취기가 올라와 사방이 빙빙 돌고 몸을 가누기가 어려웠다. 그런데 정신을 차려보니 주모는 보이지 않고 웬 사내가 앞에 앉아있는 게 아닌가. 뉘신데 아니어자 혼자 있는 방에 들어와 앉아있는 겁니까? 날 기억하지 못하시오? 일전에 행차를 구경하다가 나와 눈이 마주치지 않았소. 그대를 본 뒤로 한시도 그대를 잊은 적이 없어. 일이 여기까지 왔으니 밖에 소문나지 않게 하면 좋겠소. 여인은 가만히 머리를 숙이고는 말이 없었다. 그들은 그렇게 하룻밤을 보냈다. 그 뒤로 영달은 빈번하게 그 집에 드나들었다. 한편 여인의 남편 김지섭은 겸인으로 일하고 있던 부잣집에서 잔치가 있던 날 푸짐한 음식을 보고는 집에 있는 아내가 생각났다. 이 맛있는 음식을 같이 먹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주인의 허락을 받아 음식을 싸서 오랜만에 집으로 오게 되었다. 저녁 무렵 집에 와서 아내를 부르니 대답이 없었다. 인기척이 없어 담을 넘어 방 안으로 들어가 보니 이게 웬일인가. 아내가 낯선 사내의 옆에서 자고 있는 것이 아닌가. 김서방은 마음 같아서는 두 사람을 당장 끌어내고 싶었지만 이웃에 보는 눈도 있고 해서 화를 간신히 참으며 그들을 조용히 깨웠다. 누구요? 남의 집에 들어와 이게 뭐하는 짓이요? 그러자 아내가 깜짝 놀라 일어나 앉더니 남편을 보고 당황스럽고 부끄러워 고개를 들지 못했다. 벌떡 일어난 영달도 민망해하며 우물쭈물거렸다. 김지섭은 그들을 번갈아 쳐다보며 한숨을 쉬더니 이렇게 말했다.
내가 집안을 제대로 건사하지 못해 이렇게 된 걸 누구 탓을 하겠소. 이유야 어떠하든지 이왕 이렇게 된 것, 이 여인을 데리고 가서 평생 호강시켜 주시오. 만약 그러지 못할 시엔 내가 가만두지 않겠소. 당장 이 집에서 나가시오. 그 말을 마치고 김지섭은 벽을 향해 돌아앉았다. 영달은 여인을 데리고 쫓기다시피 그 집을 나와 자기 집으로 황급히 갔다. 그 시간에 노무는 아들을 기다리고 있다가 아들과 함께 서 있는 여자를 보고 물었다. 이 여자는 누구냐? 영달은 숨을 고른 뒤 그 연유를 다 털어놓았다. 이야기를 다 듣고 난 노모가 근엄하게 타일렀다. 그런 상황에서도 화를 누르고 아내의 행복을 위해 아픔을 견뎌내는 걸 보니 그 사람은 진정으로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훌륭한 인품을 가졌구나. 이제부터 이 여인은 내 수양딸이다. 앞으로 두 사람은 오빠와 동생으로 살도록 하거라. 언젠가 그 사람을 다시 만나게 되면 모든 걸 제자리에 돌려놓을 수 있도록 해라. 한편 벨감에게 아내를 딸려보낸 김지섭은 마음이 우울하고 추악한 세상이 싫어져 정처 없이 방황하다가 깊은 산으로 들어가고 있었다. 그래, 속세를 떠나자꾸나. 그는 어딘가 절이라도 찾아가 귀의를 할 생각이었다. 그런데 울창한 숲을 걷던 지섭의 눈에 산삼꽃이 피어있는 게 보였다. 떨리는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봐보니 동자의 모습을 하고 있었다. 산삼은 한 뿌리가 아니었고 여기저기 모두 10뿌리나 되었다. 모두 파내어 무엇을 할 것인가 생각하다가 그동안 잘해주던 주인이 생각났다. 부지런히 주인집을 찾아가 캐온 산삼을 모두 주인에게 내놓고 자초지종을 얘기하니 주인이 말했다. 하늘에 보답으로 받은 걸 어찌 내가 받을 수 있는가? 좋은 값을 받고 팔아서 모두 자네에게 주도록 하겠네. 주인은 극구 사양하고 산삼을 팔아서 모두 지섭에게 주었다. 그리고 그동안 수고해준 대가로 많은 돈을 내주었다. 지섭은 그 돈으로 큰 집과 농과 밭을 사서 소작인을 두고 사는데 어려움이 없이 넉넉한 생활을 하게 되었다. 그러자 그동안 고생만 하던 아내의 얼굴이 떠올랐다. 남편 잘못 만나서 고생만 했는데 잘 살고 있는지 모르겠네. 김지섭은 몇 날을 고심하다가 마침내 물어물어 별감 박영달의 집을 찾아갔다. 한번 찾아올 거로 생각했어. 영달의 노모가 반갑게 맞았다. 얘야, 들어오너라. 노모가 부르자 지섭의 아내가 방에 들어왔다. 내 수양딸이네. 다시 데리고 가게. 하지만 아내는 쉽게 따라 나서지 못했다. 지난 일은 다 집안을 건사하지 못한 내 잘못이요. 다 잊고 이제부터 새로 시작합시다. 김지섭은 아내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다. 가난이 문지방을 넘어오면 행복은 저만치 달아난다. 지섭은 자기에게 찾아온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그리고 아들, 딸 낳고 행복하게 일생을 보냈다. 무인도에서 만난 과부와 장사꾼. 별이 무수히 반짝이던 밤하늘이 어느 틈에 캄캄해지더니 잔잔하던 바다에 물결이 거칠어지고 순식간에 성난파도는 커다란 바위를 부숴버릴 듯 거칠게 으르렁거렸다. 여보, 괜찮을까요? 무서워요. 괜찮겠지. 아래로 내려갑시다. 젊은 부부는 흔들리는 난간을 꼭 잡고서 배 밑창으로 자리를 옮겼다. 하지만 그곳에는 벌써 사람들로 꽉 차 있었다.
풍랑에 배가 심하게 요동치자 그나마 안전하다고 생각해 모두 아래로 내려온 것이다. 다시 올라가야겠어. 두 사람은 다시 위로 올라와 서로를 꼭 붙들고 구석에서 바다가 잔잔해지기만을 빌고 있었다. 그 배는 무역선으로 인삼과 은을 청나라에 팔고 경면주사 같은 광물과 비단, 향료 같은 물건을 들여오는 중이었다. 강경댁과 남편은 청나라에서 양반집 여자들이 쓰는 향료와 분과 장신구를 구했다. 평소 친분이 있는 양반댁 마님들을 찾아가면 없어서 못 팔 정도로 이문이 많은 장사였다. 모두 움직이지 않게 꼭 잡으시오. 갑판에서 누군가 큰 소리를 질렀다. 하지만 파도는 미친 듯이 날뛰었고 다음 순간 우지끈하는 소리와 함께 뱃머리가 들리는가 싶더니 한편으로 기울며 그대로 좌초되고 말았다. 풍랑 속에 내팽개쳐진 강경댁은 구사일생으로 물에 떠있는 나무 조각을 잡았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도 모른다. 아침해가 동력 수평선에 떠오르자 언제 풍랑이 일었냐는 듯이 바다는 고요해졌다. 사방엔 부서진 뱃조각들이 널브러졌고 어지럽게 부서진 판자들이 둥둥 떠 있었다. 풍랑 속에서 암초에 부딪혀 배가 산산조각 나고 만 것이다. 배 밑창에 몰려있던 사람들은 아무도 빠져나오지 못했다. 강경댁은 혼신의 힘을 다해 저만치 보이는 육지를 향해 나아갔다. 그리고 마침내 해변에 닿자 그대로 정신을 잃고 말았다. 정신이 드시오? 강경댁이 눈을 뜨니 두 남자가 자기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여긴 어딥니까? 무인도요. 우리만 살아남았소. 강경댁은 겨우 몸을 일으켰다. 아무리 둘러봐도 남편이 보이지 않았다. 여보. 강경댁은 목숨을 건졌다는 사실에 안도의 한숨을 쉬었지만 남편 생각에 한참을 목 놓아 울었다. 그곳은 무인도에 있는 동굴이었다. 해변에 쓰러진 강경댁을 보고 두 사람이 옮겨온 것이다. 우린 운 좋게 목숨을 건졌지만 앞으로 살아갈 일도 만만치 않을 거요. 강경댁은 두려움에 몸을 떨었다. 그때 젊은 남자가 입을 열었다. 난 인삼무역을 하는 강대인이요. 이 사람은 갑판장 이씨고. 강대인은 30대 중반쯤 나이에 점잖고 호인처럼 보였다. 하지만 이씨라는 갑판장은 거칠고 뱃사람의 기질이 있는 사내였다. 그 와중에도 그 사내의 시선은 바닷물에 착 달라붙은 여자의 몸매에 쏠렸다. 음흉스런 눈으로 여자를 훑어보고 있는 모습을 눈치챈 강대인은 이씨를 팔로 툭 쳤다. 이보시오, 뭐 하는 거요? 그 모습을 들킨 갑판장은 도리어 큰소리쳤다. 아니, 사람이 사람을 쳐다보는데 그게 무슨 잘못이라도 되는 건가? 강경댁은 두려움에 떨며 구석으로 자리를 피했다. 동굴 안은 생각보다 넓은 편으로 덕분에 바닷바람과 추위를 막을 수 있었다. 하지만 당장 먹을 것이 문제였다. 내가 나가서 배에 있는 식량을 찾아오겠소. 갑판장이 동굴 밖으로 나서며 한마디 했다. 남편 일은 정말 안 되었소이다. 강경댁은 서름이 북받친 듯 눈시울을 붉힌 채 말이 없었다. 여기서 나갈 수 있을까요? 강경댁이 한참 만에 입을 떼었다. 군산 포진에 들어가기로 한 날짜가 있으니 사고가 난 걸 알고 관선이 구조하러 나올지도 모르겠소.
저희를 찾을 수 있을까요? 모든 건 하늘에 맡겨야지요. 무인도에 살아남아있는 현실이 두렵기도 해서 무언가 의지할 대상이라도 만난 듯 강경댁과 강대인은 많은 얘기를 나누었다. 한참 시간이 지났을 무렵 물을 뚝뚝 흘리며 갑판장 이씨가 돌아왔다. 이거 받으시오. 쌀을 찾았소. 물에 젖긴 했지만 먹을 순 있을 것 같소. 내려놓은 상자를 보니 이런저런 먹을 게 담겨 있었다. 정말 다행이요. 당장 며칠은 버틸 수 있겠소. 강대인이 이씨에게 고마움을 표했다. 누군 이 고생을 하는데 누군 편안히 연애질이나 하니. 갑판장은 강대인과 강경댁을 번갈아 보며 못마땅하다는 듯이 거친 말을 내뱉었다. 그게 무슨 소리요? 강대인이 손사래를 쳤지만 둘 사이에 묘한 긴장감이 흘렀다. 밤이 되자 기온이 급격히 떨어졌다. 차가운 공기를 머금은 바닷바람이 동굴 안으로 휘몰아쳤다. 흠뻑 젖었던 옷이 어느 정도 마르기는 했지만 축축한 기운이 남아있어 쌀쌀한 기온에 온몸이 덜덜 떨려왔다. 안쪽에서 자도록 하시오. 우린 바깥쪽에 눕겠소. 강대인은 강경댁을 안쪽으로 보내고 갑판장과 입구 쪽에 자리를 잡았다. 칠흑 같은 어둠이 밀려왔다. 해변에 밀려오는 거센 파도 소리와 귓전을 맴도는 바람 소리만 들릴 뿐이었다. 강경댁은 배가 좌초되던 순간을 떠올리고는 질끈 눈을 감았다. 한밤중 강경댁은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서 눈을 떴다. 누군가 자기 몸 위에 올라타고 있었다. 누구예요? 안 돼요. 강경댁은 필사적으로 사내를 뿌리쳤지만 억센 남자의 소나기를 벗어날 수 없었다. 그때였다. 비명을 듣고 누워있던 다른 사내가 달려들어 서로 엉켜 뒹굴었다. 그만둬요. 이게 무슨 짓이오? 두 사람은 씩씩거리며 싸움을 그쳤지만 한동안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했다. 성인 군자처럼 굴지 마시오. 서방이라도 되는 줄 아시오? 갑판장이 험상궂은 표정으로 강대인에게 내뱉었다. 날이 밝자 간밤에 불던 바람이 그치고 밝은 햇살이 비쳐 들어왔다. 불이라도 있으면 밥이라도 지을 텐데 당장 먹을 건 바닷물에 젖은 육포와 건어물 뿐이었다. 오늘은 장가지라도 모아 불이라도 한번 지펴봅시다. 갑판장 이씨는 아직 화가 덜 풀린 듯 대꾸도 하지 않고 밖으로 나가버렸다. 조심하세요. 혹시라도 해칠까 두려워요. 강경댁도 조심하시오. 두 사람이 마른 나뭇가지를 주워 모아 천신만고 끝에 불을 붙였을 무렵 밖에 나갔던 이씨가 돌아왔다. 손에 금화가 들려 있었다. 배 밑창에서 이걸 발견했어. 이제 주인 없는 돈이지. 다 내 거란 말이여. 여기서 살아나가지 못하면 그게 다 무슨 소용이 있는가? 갑판장은 강대인을 쏘아보며 한마디 했다. 닥쳐. 당신 목숨도 내 수막 위에 있어. 나 아니면 당장 바닷속에 들어가 먹을 거 하나 찾을 수 없는 주제에. 강대인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다음 날 아침부터 갑판장 이씨는 나뭇가지를 엮어 작은 뗏목을 만들었다. 가라앉은 배에서 금화와 감나가는 보석을 찾아낼 생각이었다. 뗏목이 만들어지자 이씨는 배가 가라앉은 곳을 향해 힘차게 헤엄쳐 갔다. 하지만 어두워져도 그는 돌아오지 않았다. 밤이 되자 폭풍이 심해지고 파도가 거세졌다. 그래도 그는 오지 않았다. 기나긴 밤이 지났다. 바다가 잔잔해지고 햇살이 비쳤지만 갑판장 이씨는 끝내 돌아오지 않았다.
해변엔 전날 만들었던 뗏목이 밀려와 둥둥 떠다니고 있을 뿐이었다. 아무래도 사고를 당한 것 같소. 네, 그런 것 같군요. 남은 두 사람은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다. 바위 틈에 자라는 해조류와 조개, 먹을 수 있는 해산물을 찾아내 먹거리로 삼았다. 그렇게 여러 날이 지났다. 혹시라도 지나가는 배라도 있을까 해변에 나가 살펴보던 어느 날이었다. 이리 나와 보시오. 강대인의 흥분한 목소리가 들렸다. 불이 나게 달려나간 강경대게의 눈앞에 군산 포진에서 나온 관선의 모습이 보였다. 연기를 보고 그들을 발견한 것이다. 이제 살았소.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무인도를 떠났다. 사고를 당한 지 달포만이었다. 나도 혼자 몸이니 같이 살지 않겠소? 강대인의 구원에 강경댁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주막에서 생긴 일. 6월 초순, 장마철은 아직 아닌 것 같은데 사흘이나 굳은 날씨가 이어졌다. 오전에는 한 줄기 비가 오더니 오후에는 구름이 걷히고 6월의 불볕이 쨍쨍하게 내리비추고 있다. 젊은 선비가 땀을 뻘뻘 흘리며 힘없이 고개를 넘고 있었다. 선비는 올해로 3년째 과거 시험에서 미역국을 먹었다. 난 재주가 없는 모양이야. 이대로 포기해야 하나? 집에서 합격 소식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을 어머니를 생각하니 발걸음이 무거웠다. 그때였다. 길가 바위에 앉아 잠시 쉬어가고 있던 한 남자가 선비를 보더니 불러세웠다. 이보시오, 젊은 양반. 무슨 걱정이라도 있는 거요? 왜 그렇게 힘없이 걷고 있소? 그러자 선비는 한숨을 푹 내쉬었다. 전 제천에 사는 홍현석이라 합니다. 과장에 다녀오는 길인데 헛걸음만 했지요. 아무래도 저는 과거와는 인연이 없나 봅니다. 그러자 남자가 젊은 선비의 얼굴을 꼼꼼히 살펴보더니 입을 열었다. 내가 관상을 볼 줄 아는데 젊은이는 머지않아 벼슬길에 올라 나중에 큰일을 하게 될 상이요. 선비는 범상치 않은 남자의 말에 가까이 다가앉으며 다시 물었다. 제가 장차 큰일을 하게 된다고요? 정말입니까? 그렇소. 머지않아 관직에 올라 장차 큰일을 하게 될 터이니 절대 포기하지 마시오. 그러더니 한참 뭔가 생각을 하더니 태도를 바꿔 젊은 선비에게 뜻밖의 말을 꺼내는 것이었다. 간곡히 청할 일이 있는데 꼭 좀 들어주십시오. 선비는 순간 당황했지만 진지한 남자의 표정을 보고 거부할 수가 없었다. 무슨 청인지 모르나 말씀해 보시죠. 남자는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다. 저는 단양에 사는 유판수라고 합니다. 제겐 5살 배기 사내아이가 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귀한 자식이라 애지중지 키우고 있는데 앞으로 10여 년 후에 그 아이가 큰 화를 당할 운세에 있습니다. 그 아이를 구해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선비님 분이겠군요. 그러더니 종이 한 장을 꺼내 홍현석 앞에 내밀었다. 여기에다가 글귀 하나만 적어주신다면 그 은혜는 잊지 않겠습니다. 그건 이 쪽지를 가진 사람이 법에 걸리면 일단 내게로 데려오라는 말이었다. 선비는 그 남자의 말처럼 정말 높은 자리에 오른다면 그게 무슨 대수냐 하는 심정으로 붓을 들어 써달라는 글귀를 적어주었다.
그걸 적어주면서 선비는 싱겁다는 듯이 웃음 지었다. 10수년 후에 일어날 일을 예견하다니 그런 일이 있을 것 같지 않았다. 그 부탁을 한 남자는 바로 정확하게 신수를 꿰뚫어 본다고 알려진 유판수였다. 그리고 두 사람은 서로 인사를 나누고 헤어졌다. 그로부터 10수년의 세월이 흘렀다. 홍현석은 예견처럼 정말 과거에 급제하고 승승장구하여 마침내 형조 판서의 자리에 올라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충청 가명에서 형조 판서에게 죄인을 직접 보내노라는 서신과 함께 죄인 한 사람을 압송해서 데려오는 일이 생겼다. 무슨 일이냐? 어찌 내게 직접 데려온 것이냐? 그것이 이자가 이걸 가지고 있사옵니다. 홍판서는 그걸 받아보고는 깜짝 놀라고 말았다. 이 쪽지를 가진 사람이 법에 걸리면 일단 내게로 데려오라는 글귀와 함께 홍현석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지 않은가. 자기가 10수년 전 고개에서 적어준 게 틀림없었다. 네가 바로 유판수의 아들이란 말이냐? 그러하옵니다. 그런데 무슨 죄를 지었느냐? 사람을 해쳤다고 하는데 전 정말 억울하옵니다. 그러더니 홍판서 앞에 일어난 일을 낱낱이 고하는 것이었다. 그 내용은 이러했다. 유판수가 충주 사는 박진사를 찾아가 사주를 봐주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만 허리를 다쳐 며칠째 꼼짝을 못하는 바람에 아들 민수를 보내 사정 얘기를 하게 되었다. 유판수는 아들을 불러놓고 일렀다. 가서 잘 말씀드리고 몸이 낫는 대로 찾아가 뵙겠다고 전해드려라. 그런데 무슨 생각이 났던지 뒤돌아서 나가는 아들 민수를 다시 불러 앉혔다. 그리고는 깊숙이 넣어둔 쪽지 하나를 꺼내더니 아들 손에 쥐어주는 것이었다. 올해 내 신수가 좋지 않으니 만약에 화를 당하는 일이 생기면 이걸 꺼내주어라. 민수는 아버지가 준 쪽지를 가슴속에 품고 길을 떠났다. 고개를 넘다 보니 날이 저물어 민수는 근처 주막을 찾아들었다. 충주에 가는 길인데 날이 저물어 그러니 하룻밤 묵어갈 수 있겠는지요. 그 주막은 나이든 내외가 외동딸을 데리고 살고 있었다. 동네 건달들이 들락거리는 바람에 관연한 딸은 저녁 무렵이면 안채에서 아예 밖으로 나오지도 못하게 했다. 주막 주인 영감이 보니 얌전한 총각이라 동네 불량배들에게 봉변이라도 당할까 염려가 되었다. 하룻밤 묵는 건 상관없지만 불량배들 등살에 편히 묵을 수 있을지 모르겠소. 민수가 난감한 표정을 짓자 주인 영감이 다시 말했다. 그러면 안채에 있는 옷방을 내어줄 테니까 거기서 하룻밤 지내슈. 얌전한 분인 것 같으니 내주는 거요. 민수는 주인 영감이 내준 방에서 여장을 풀었다. 조금 있으니까 왁자지껄한 소리가 들려왔다. 영감, 여기 술 좀 내오슈. 그러더니 밤새 술판이 벌어졌다. 민수는 시끄러운 소리에 좀처럼 잠을 이루지 못하다가 느지막이 잠이 들었다. 얼마나 잤을까? 무엇인가 몸에 닿는 느낌에 잠에서 깨었다. 그런데 옆에 누군가 누워있지 않은가? 깜짝 놀라 일어나 보니 옆에 젊은 여자가 반드시 누워있었다. 그런데 숨이 끊어진 상태였다. 민수는 기겁을 하고는 밖으로 뛰쳐나갔다. 사람 살려요.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자 술손님이 돌아간 뒤 잠에 빠져있던 주인 내외가 그 소리를 듣고 달려왔다. 그리고 방 안에 누워있는 여자를 보고는 울음을 터뜨렸다. 아이고 순실아, 이게 무슨 일이냐?
그 소란에 동네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그 중엔 그날 밤 술판을 벌인 불량배들도 이어 있었다. 그들은 민수를 꼼짝 못하게 붙들어맸다. 난 아닙니다. 모르는 일이에요. 네가 자던 방에서 일어난 일인데 그러면 누가 알아? 그러더니 관가에 연락을 해서 오게 가둔 것이다. 그때 민수는 아버지가 쥐어준 쪽지가 생각이 났다. 그래서 사또에게 전해달라고 내놓았다. 그러자 가명에서 사람이 오고 마침내 한양으로 압송되어 홍판서 앞에 서게 된 것이었다. 홍판서는 그동안 힘들었을 민수를 편히 쉬게 하고 극진히 대접해 주었다. 그리고는 누군가를 불러 은밀히 지시를 내렸다. 외동딸을 잃은 주인 내외는 의욕을 잃었고 그들의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한참 후 주막문은 다시 열었어도 예전과 같지 않았다. 아이고 순실아, 내가 안채에 사람만 들이지 않았어도. 주인 내외의 눈에는 헤아릴 길 없는 슬픔이 깊이 서려 있었다. 영감님, 기운 차리세요. 사람들의 위로에도 그들의 슬픔은 쉽게 사그라지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주막에 부유해 보이는 장사꾼이 들어왔다. 천서방이라는 그 사람은 장사가 잘 되어 큰 돈을 벌었다고 떠벌였다. 나는 가진 건 돈뿐이여. 장사가 최고지. 아, 글쎄 말이여. 돈을 긁어 모은다니까. 술은 내가 마음껏 살 테니까 실컷들 먹어. 동정을 살피듯이 주막을 매일 들락거리던 동네 불량배들이 처음에는 낯선 천서방을 보고 경계심을 풀지 않더니 천서방이 돈을 아끼지 않고 매일 공수를 얻어먹자 아예 예전부터 친한 사이처럼 되어버렸다. 형님, 어떻게 하면 형님처럼 돈을 벌 수 있다요? 난 자네들처럼 편하게 사는 게 더 부럽구먼. 아따, 그게 무슨 소리다요. 그렇게 술판을 벌이다가 하나둘 돌아가고 막판까지 남은 건 먹새였다. 형님, 장사일 좀 가르쳐 주시오. 그리야, 일단 오늘은 술이나 먹고 그건 내일 아침에 얘기하세. 두 사람은 밤새 술잔을 기울였다. 그런데 이 집에 무슨 일이 있는가? 그러자 먹새는 목소리를 낮추고는 말했다. 이 집 외동딸이 죽었구만요. 아니, 무슨 일로? 그건 사고였어요. 무슨 사고? 그러자 먹새는 아차 싶었는지 말을 돌렸다. 범인은 벌써 잡히고 그 일은 벌써 끝났어요. 좋지 않은 일인데 뭘 알려고 그러슈. 여보게 그냥 궁금해서 그래. 방금 사고라고 하지 않았나? 아따,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고 싶구먼. 제가 괜히 헛소리를 했구먼요. 사실은 저도 잡혀간 범인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살이를 하는 것 같아 마음이 좋지 않아요. 그리여, 다 말해봐. 그렇게 숨기고 있으면 되는 일도 없어. 억울한 일은 만들지 말아야지. 천서방의 말에 먹새는 눈을 감고 생각에 잠기더니 입을 열어 그날에 일어난 기막힌 일을 말해주었다. 다음 날 이른 아침 한양에서 내려온 보졸들이 달려들어 동네 불량배들을 잡아갔다. 그리고 그들의 입에서 자백을 받아내기에 이르렀다. 그날 밤 불량배들이 안채를 기웃거리다가 순실을 발견하고 욕을 보이려다 반항하는 순실이를 그만 목을 졸라 질식시킨 것이다. 그리고는 옷방에서 잠들어 있던 민수의 옆에 몰래 눕혀놓고 달아났다는 것이다. 마침내 범인들이 잡혔고 유판수의 아들 민수는
혐의를 벗고 풀려나게 되었다. 홍대감은 자신이 써준 글귀가 오랜 세월을 거쳐 다시 자기에게 돌아온 놀라운 사실을 돌아보며 믿을 수 없다는 듯 감탄을 거듭할 뿐이었다. 남산골 호라비와 기생다홍. 어때요? 같이 가세. 글쎄, 자네들이 나가. 자네 나중에 후회하지나 말고 같이 가보세. 사내 대장부라면 한 번쯤은 가봐야 하지 않겠나? 그렇게 김선비가 끌려가다시피 따라간 곳은 다동에 있는 기생집이었다. 어서 들어오십시오. 오늘 물 좋습니다. 조방꾼의 한마디에 문 밖에서 머뭇거리던 선비들이 긴장했던 얼굴을 폈다. 언감생심 명월관 출입이라니. 가난한 선비들에겐 꿈도 못 꿀 일이었지만 박선비가 생각지도 않은 공돈이 생기자 한턱 쏜 것이다. 문 앞에 대기하고 있는 사인교로 보아 지체 높은 양반이 머무는 듯했다. 조방꾼이 안내해 준 방에 들어가 앉으니 잠시 후 주한상이 차려 나오고 곱게 차린 여인네 둘이 들어왔다. 애월이라 하옵니다. 전 다홍이라 불러주세요. 선비들은 골방에 앉아 글 공부만 하다가 이렇게 일탈을 하니 이게 꿈인가 생신가 어리둥절했다. 하지만 술이 한두 잔 들어가고 노랫가락이 흘러나오자 그들은 손장단을 치며 흥겨워했다. 애월아, 노래 한 곡 좀 불러봐라. 다홍이 너도. 그렇게 분위기가 무르익는데 김선비 눈에 왠지 다홍이 낯설지가 않았다. 어디서 봤더라? 가채를 쓰고 화장을 했지만 낯이 익은 얼굴이었다. 그런데 다홍이 역시 김선비를 아는 눈치였다. 건너편에 앉아있던 다홍이 김선비 옆으로 자리를 옮겨 앉았다. 선비님 고향이 양주 아니세요? 그렇소만. 혹시 상철 오라버니? 아랫마을에 살던 현숙이 친구 옥화예요. 아, 그래. 어디서 봤다 했지. 가끔 우리 집에 놀러 온 적도 있었고. 웃음소리와 노랫소리에 묻혀 둘의 대화는 그리 오래가지 못했다. 이복의 김선비 뭐하나? 자네들끼리 그러긴가? 함께 온 동행이 눈칫밥을 주자 그들은 잠시 말을 중단했다. 이슥한 밤이 되고 모두 집에 돌아가자 상철과 옥화는 뜰로 나와 자리를 잡았다. 그래, 어쩌다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느냐? 상철의 물음에 옥화는 12살 때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자 은퇴한 기생에게 수양딸로 맡겨져 기생 수업을 받았으며 그 후로 기생이 되어 명월관에서 쭉 기거하게 되었다고 털어놓았다. 그들은 밤이 깊어서야 서로 헤어졌다. 오라버니, 조심해서 들어가세요. 그래, 반가웠다. 다음에 만나자. 잠깐의 아쉬운 만남을 뒤로하고 상철은 남산골로 돌아왔다. 딸아이가 이불도 깔지 않은 맨바닥에 엎드려 자고 있었다. 아버지를 기다리다가 잠이 든 모양이었다. 어린 딸의 모습이 그날따라 측은해 보였다. 아이고, 내가 너무 늦게 왔구나. 이런. 잠이 든 어린 딸이 깨지 않도록 조심하며 이부자리를 펴주었다. 상철은 2해 전 아내를 떠나보내고 딸아이만 데리고 사는 호랍이었다. 그는 힘든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딸에게 부끄럽지 않은 아버지가 되기 위해 매사에 신중을 기하며 글 공부에 열중했다. 넉 달 앞으로 다가온 과거 시험 준비를 위해 희미한 호롱불 밑에서 다시 책을 펴들었다. 하지만 글자 대신 옥화의 얼굴이 어른거렸다.
그런 곳에서 옥화를 만나다니. 어릴 적에도 예쁘더니 지금도 변함없군. 상철은 혼인하고 남산골로 들어온 이후 양주골 소식은 들은 지 오래되었다. 그날 밤은 책이 손에 잡히지 않았다. 온통 옥화 생각뿐이었다. 그래, 오늘은 자야겠어. 머릿속에 아무것도 들어오질 않네. 이튿날 눈을 떠보니 해가 중천에 떠 있었다. 햇빛이 잘 들어오지 않아 방이 아직도 어두침침했다. 7살 먹은 딸아이가 언제 일어났는지 솥에 멀건 죽을 끓여놓고 아버지가 깨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아버지, 일어나셨어요? 제가 죽 끓여놨는데 아침 진지 드세요.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다냐? 네가 어떻게 했어? 그러다가 다치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고사리 같은 손으로 아궁이에 불을 떼서 아버지를 위해 죽을 끓인 어린 딸을 바라보니 눈물이 왈칵 났다. 어린 딸은 일찍 철이 들었는지 심성이 착하고 아버지를 무척이나 생각했다. 얼마나 지났을까?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계십니까? 누군가 밖에 찾아와서 상철을 불렀다. 나가보니 심부름꾼 손에 무언가 들려 있었다. 풀어보니 찬거리와 먹을 것이었다. 그리고 접혀있는 서신 한 장. 오라버니, 제 정성이니 드시고 학업에 매진하세요. 옥화가 보내온 거였다. 이후로도 옥화의 보따리는 수시로 상처를 찾았다. 이건 따님 옷과 신발이에요. 옥화는 어린 딸의 선물도 잊지 않고 꼭 챙겼다. 그리고는 어린 딸을 핑계로 수시로 집에 들락거렸다. 어린 딸은 어느 날부터 옥화를 어머니라 부르기 시작했다. 얘야, 어머니가 아니란다. 이모라고 불러야지. 상철은 어머니라 부르는 딸의 말이 민망했다. 어머니라 부르기로 벌써 말씀드렸어요. 이모가 어머니라고 불러도 괜찮다고 허락하셨어요. 그 말에 상철과 옥화는 서로 얼굴을 붉히며 빙그레 웃었다. 어린 딸은 얼마나 영리하고 사려가 깊은지 옥화가 집에 오면 친구 집에 놀러 간다며 꼭 자리를 비워주었다. 한 번은 옥화가 오늘은 나하고 놀자. 친구 집에 안 가도 된단다. 하고 말하자 어머니는 제 친구가 아니잖아요. 저는 친구 집에 가서 놀고 올 테니 어머니는 아버지랑 재미있게 노세요. 하고 말하며 친구 집으로 달려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딸의 배려가 더해져 그들의 사랑은 점점 무르익었다. 마침내 옥화의 정성까지 더해져서 상철은 과거에부터 관직에 나가게 되었다. 하지만 상철은 지금까지 자기를 돌봐준 옥화와 딸아이를 위해서라도 혼자 살 수는 없다는 생각을 했다. 옥화, 너와 혼인하고 싶다. 하지만 전 기생신분이에요. 오라버니 앞날에 방해가 되고 싶지 않아요. 상철의 마음을 확인한 옥화는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흘렸다. 그로부터 1년 뒤 상철은 출세가 부장된 관직에서 물러나 양주 향교에서 유생들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비슷한 시기에 다홍도 기방에서 모습을 감추었다. 아버지 어머니 여기 좀 보세요. 제비가 날아왔어요. 상철과 옥화가 처마 밑을 바라보니 2마리의 제비가 언제 날아왔는지 집을 짓기 시작했다. 앞마당에는 꽃들이 꽃망울을 터뜨리고 뒷산에는 새들이 지저귀고 있었다. 딸의 손을 꼭 잡은 옥화를 보며 상철은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10년 후의 약속. 순찰 중인 보졸이 천천히 거리를 걸어가고 있었다.
그는 작년 이맘때쯤부터 포도청에 배치되어 근무하고 있었다. 늦은 시간이라 취객이나 좀도둑이 기승을 부려 그는 육모방망이를 손에 쥐고 사방을 살피며 걸어다녔다. 두어 시간 후면 야금이라 인적이 드물었다. 주막에도 숙박객을 제외하곤 술자리를 끝내고 자리에서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는 분위기였다. 포졸이 주막을 지나쳐가고 있는데 모퉁이에 한 사내가 서 있는 게 보였다. 늦은 시간에 왜 여기 있는 거요? 수상하게 보지 마시오. 난 친구를 만나러 먼 곳에서 왔소. 장사를 하며 여러 곳을 다니다 보니 이곳엔 정말 오랜만이요. 친구를 만나러 왔다고 했는데 친구 이름이 뭐요? 박성진이라고 혹시 아시오? 그때 구름에 가렸던 달이 환하게 두 사람을 비추었다. 포졸은 말없이 사내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사내가 말을 계속했다. 은행나무 아래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나무가 없어져서 이렇게 서성이고 있지 뭐요. 바빠서 오늘 밤만 지나면 바로 떠나야 하는데 말이요. 약속을 잊어버릴 친구가 아닌데. 기다려 보시오. 야근까지는 아직 2시간이 남았으니까 꼭 친구를 만나길 바라겠소. 포졸은 사내에게 인사하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주막집 손님이 끊기고 마당에 켜놓은 등불이 꺼질 무렵 키 큰 사내가 다가왔다. 홍만이 자네가 맞나? 자네가 그럼 성진이? 많이 변했구먼. 키도 생각보다 크고 얼굴도 못 알아보겠는걸. 정말 오랜만이군, 홍만이. 자네 무슨 일을 하나? 이런저런 장사일로 바쁘게 지내지. 자, 들어가세. 방을 얻어두었으니 그동안 못한 얘기라도 나누세. 두 사람은 주막집 대청마루에 앉아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때 홍만의 얼굴색이 갑자기 변했다. 넌 성진이 아니군. 세월이 지났어도 친구의 얼굴을 잊어버릴 정도는 아니야. 하지만 착한 사람을 악한 사람으로 바꿔놓기는 하지. 키 큰 사내가 말했다. 넌 이제 잡힌 거야, 수백산 날다람쥐. 주변에 포졸이 쫙 깔려있으니 달아나긴 틀렸다네. 그리고 이걸 전해달라더군. 읽어보라고. 홍만은 사내가 건네준 쪽지를 펼쳤다. 홍만에게 약속한 시간에 그곳에 갔었네. 달빛이 자네 얼굴을 비치는 순간 수배 중인 산적이라는 걸 알았네. 하지만 내 손으로 자네를 잡을 수는 없더군. 그래서 다른 포졸에게 그 일을 부탁한 거라네. 성진으로부터. 그 마을은 성진이 어려서부터 자라온 곳이었다. 또 둘도 없는 중마고 홍만과의 추억이 깃든 곳이기도 했다. 성진과 홍만은 형제처럼 자랐다. 말주변이 없고 수줍음을 잘 타던 성진과 달리 홍만은 쾌활하고 모험심이 강한 아이였다. 성진은 그런 홍만 때문에 외롭지 않은 어린 시절을 보냈다. 하지만 홍만의 아버지가 갑작스러운 병으로 세상을 떠나자 홍만은 어머니를 따라 마을을 떠나게 되었다. 두 친구는 마을 입구 커다란 은행나무 밑에서 10년 후 바로 그날 이 자리에서 다시 만나자고 약속을 하고 헤어졌다. 홍만이 어머니의 고향에서 지낸다는 소식을 들었으나 1, 2년 뒤부턴 소식을 알 수 없었다. 그렇게 10년 세월이 흘렀다. 성진은 포졸이 되었다. 야경을 도는 그날이 바로 두 사람이 약속한 10년 후 바로 그날이었다. 성진은 친구를 만날지도 모른다는 기대에 부풀었다. 은행나무가 태풍에 쓰러져 베어진 탓에 그는 이곳저곳을 돌아다녔다.
포졸이라는 신분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다. 주막 모퉁이에 한 사내가 서 있었다. 다가가 보니 바로 그토록 기다리던 홍만이었다. 자신을 밝히려던 순간 달빛에 비친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랐다. 전국에 수백 령이 내려진 악명 높은 산적, 바로 소백산 날다람쥐였다. 성진은 신분을 숨기고 자리를 떴다. 그리고 친구의 우정과 맡겨진 책임을 놓고 고통스러운 줄다리기를 해야 했다. 그리고 힘든 선택을 한 것이다.